아니 그 정도의 연려가 열려. 당뇨 약도 안 보내주고 면회도 안 갔단 말이야. 저 참 드라마를 많이 보는구나. 특히 그 사람들이 막 그 작품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시청률은 막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봤나? 결국 심평 변호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본인도? 의도한 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지가 다 나름의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뭐 죽어버려야 남편이 사냐? 이거는 너무 좀 심파적이고 어쩌면 되게 감정적인 거에 호소하는 부분인데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막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배신자.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건데 네. 배신자니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 윤 부부가 공적 마인드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과 또 따로 사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크게 문제될 수 있고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요즘 서로 많이 미워하고 갈라서고 증오하는 이 분열의 시대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뉴스 하나를 저희가 또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한번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반성하시고 얼마나 내가 사랑이 좀 부족했던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정말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사랑 넘치는 그런 시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아함, 품격 최우선이시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릴게. 자,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조 사랑꾼은 한덕수 아니냐고. 한덕수.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부부도 굉장히 또 사랑 넘치고. 그런 거 보면 그 국민의힘 쪽 분들이 대체로 사랑이 좀 많으신 모양이네. 사랑이 넘칩니다, 넘쳐. 최윤경 기자님도 사랑께 넘치시는. 저요, 사랑꾼이죠, 사랑꾼. 사랑꾼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넘치는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이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김건희 씨 뉴스로 가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나서 한 이야기에 이제 일파만파 플러스 살 붙고 지금 다들 해석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정리를 아주 좀 심플하게 해보면 네. 전달한 말들, 김건희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해보면 오죽하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어요? 라는 말을 하나 했다. 그러니까 남편 편드는 감성 시리즈 하나 있습니다. 오죽하면이라니.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시리즈가 있고 날 희생해서라도 남편 살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분노 시리즈가 있어요.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하나 있고 한동훈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분노 시리즈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미래를 전망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리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대답했더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꼭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 만나서 한 이야기들 주요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주신 건데 제일 눈에 들어온 부분은 어디셨어요? 혹시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은? 아니 일단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심평 변호사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한 사람도 SNS를 통해서 심평 변호사고 왜 그 고장 난명이라고 같이 맞짱을 뜨면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하는 그 심평이라는 분의 의도는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라는 것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김건희 씨는 다큐마저도
심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예. 갑자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때가 제일 들을 말이에요. 보면. 맞아요. 참 드라마를 많이 보는구나. 특히 김건희 씨가? 임성한 작가라고 PB 작가 지금. 네. 인어 아가씨. 네. 약간 그 아리영. 신비감과 함께 네. 사람들이 막 그 작품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시청률은 막 올라가고 그렇죠. 네. 이 정도 얘기는 괜찮죠. 그럼요. 법률가적인 네. 차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나?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맞아. 그 부분은 임성한 이 작가 작품에 아주 사람을 다 죽이잖아.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하나씩 다 맞아. 맞아요. 보내잖아. 나중에 레이저 쏴서도 눈에서 레이저 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워딩 자체로 보면은 뭐랄까 딱 듣는 순간에 아니 그 정도의 연려가 열려. 당뇨 약도 안 보내주고 면회도 안 갔단 말이야.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뭐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치 싸대기. 그 심평 변호사가 근데 네. 저희 방송도 뭐 한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만 네. 대화가 아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주 수월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내면이 공고하셔서 그런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김건희 씨랑 그래도 좀 대화가 그 말씀하시니까 네. 나도 또 생각나는 생각 사람 또 있죠. 네,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우리 장동효 후보하고 네. 이제 그 토론 비슷한 거를 하는데 제가 방송 중에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그건 잘렸어요 편집에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생각이 나네. 마주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요? 네. 한국말인데 뭐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 내가 했어요. 장동효 했어요. 왜?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답답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순화하셨겠지. 아니 근데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래요? 욕이 없잖아 욕이. 욕은 없죠. 네.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통하실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장동효 제가 과문해서 그랬나 봐. 장동효 후보도 이렇게 대화가 아주 수월한 편은 아닌 그러니까 모양이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자기 생각이 너무 단단해서 대화가 이게 안 통한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랬어요. 제 얘기는 잘 들어가시죠? 우리는 피차 잘 통하는 사이 아니에요? 성씨도 같고. 맞네. 맞습니다. 정호김, 맞네. 하동이라 그러셨나? 여기서 연일. 개인 토크 연일. 접습니다, 여러분. 네. 연일. 아니 같은 뿌리예요. 네, 뿌리가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고. 네. 장현주 변호사님은 네. 어떤 멘트를 제일 유익 있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심평 변호사가 이런 거로 옮기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일단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걸 떠나서 김건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전달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심평 변호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본인도? 의도한 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 아까 기자님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이 세 네. 가지가 다 나름의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뭐 죽어버려야 남편이 사냐? 이거는 너무 좀 심파적이고 어쩌면 되게 감정적인 거에 호소하는 부분인데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윤어게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자신들을 위해 우리가 탄압받고 있는 거를 보면서 좀 결집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다분히 일으키고 네. 여기서 연결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막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네, 배신자.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건데 네. 배신자니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한계를 향한. 그렇죠. 물론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이 뭐 예.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정도로 멀어지고 있고 거의 뭐 반탄 세력, 찬탄 세력 뭐 이렇게 뭐 한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극우화로 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국면에서 본인의 이런 메시지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망의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힘이 좀 더 윤어게인에 가까운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실려 있다 보여요. 그래서 네. 정치적인 영향력을 본인이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장점 이야기 이런 거는 왜 합니까? 그거 저도 약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결국 전해달라는 얘기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이구 사람을 그렇게 못 키우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원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윤석열이 정말 윤어게인으로 다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는 사람을 좀 잘 키워라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 커야 된다는 그 의지를 얘기한 건지 그게 좀 약간 헷갈립니다.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전당대회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뭐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 내란 수계 혐의로 지금 물론 재판도 보이콧하고 수사도 다 보이콧하고 지금 감방에 있는 그 윤 전 대통령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 그럼 앞으로 뭔가 다시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키울 기회가 있다라고 본인이 전제한 거잖아요. 이게 좀 섬뜩하기도 한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네. 저 좀 매우 불편했어요. 근데 그 네. 얘기를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좀 상당히 좀 불쾌하더라. 어디 그 입에 올리냐 약간 이런 네, 좀 불쾌합니다. 네. 좀 달리 해석했어요. 아 네. 그래요? 다른 방법 또 길이 있습니까? 해석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이 지금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면은 이게 정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명분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철저히 권력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그 김건희 씨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권력을 누가 수임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했지. 지금 구속돼 있는 자기 남편이 다시 나와서 사람을 키우고 이런 관념이 아니고 나 사실은 아무 악감정 없어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을 당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교체해가지고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이나 받으면 모를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논리와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뒤틀린 생각을 그대로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다 보니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와 남편과의 관계를 좀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 캠페인 때도 그랬어요. 그 왜 뭐죠? 본인의 이력과 관련해 갖고 허위 문제 됐을 때. 그래서 사과하러 나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아이고. 있었는데 맞아. 그게 유산이 돼가지고 남편이 그 애를 낳으면 애를 안고 검찰 출퇴근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유튜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승훈 가수님인가? 아이, 밀리. 그분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깔아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게 이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옳다라는 어떤 독선이 남아있는 여전히 것 같다.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빨리 정리돼서 끝나야 돼요 이 특검이. 그래야 국민의 힘도 살고 정치가 좀 정상화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는 것이 솔직히 보수 쪽 입장에서는 아주 네. 당혹스러워요. 국민의힘이 하나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자,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에게 했던 이야기들 네.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심평이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러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심평. 여기에서 약간 이제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안중근 의사 둘 다 정치범인데
안중근 의사의 위순 감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이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윤석열을 비교하면서 네. 또 리순 감옥이랑 지금 서울 구치소를 비교를 해요? 비교하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정치범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저런 정말 정치범이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계 혐의 그러니까 결국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와 또 선관위에 장악하려고 했었던 그거 그 비상 계엄 이 선포 상황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치범이다. 정치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정치 보복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탄압받았을 때 우리가 정치범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결국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댔던 혐의,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형법상에. 네네. 이게 무슨 정치범이고 이걸 어떻게 안중근 의사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논평할 가치도 없는 네네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뭐 심평 변호사의 이 얘기에 동의하실 국민은 저는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건 공감할 사람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안중근 의사를 정치범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마 이 사람이 혹시라도 공직에 있어서 뭐 바로 날아갈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권 교체 후 사면까지도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권 잡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정치범이니까 사면도 가능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좀 가볼까요? 네. 김건희 씨가 이 와중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특검 있잖아요. 민중기 특검, 문홍주 특검보 여기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던 이 특검에게 그 독직 폭행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독직 폭행이요? 네, 자기가 거부하는데도 스피커폰으로 이 특검보가 수차례 체포를 지시했고 구치소 기동팀의 의자를 통째로 옮기려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윤석열 측에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넘어가죠. 네, 뭐. 네. 독직 폭행은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 검사 시절에 맞아요. 그때 이제 정진웅 처음 우리가 검사에게. 사실 독직 폭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거의 실무에서는 잘 없는 그쵸. 유형이고 이분들은 그렇기는 참 한데. 독직 폭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근데 뭐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었던 것인데 뭐 네. 이 부분을 뭐 독직 폭행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 상황이 담긴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건 뭐 CCTV 보면 뭐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유튜버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게 아유. 널리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튜버 중에 하나를 인터뷰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JTBC에서. 네,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음. 정말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는지. 네. 실제로 디올백을 받아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유튜버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었다고 해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네, 좋겠냐? 김건희, 최재형 간의 이제 카톡 캡처를 네. 유튜버한테 보내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이 그 정도 인물이 없나? 그 정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유튜버랑 상의를 해요? 그러게요. 제2부속실이 없어서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니까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 유튜버들이랑 직접 소통도 하면서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네. 극우 유튜버들과 별도 기자회견을 하는 유튜버만 부른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실제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할 때 보통 이제 언론사들 쭉 모아서 기자들 모아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그렇죠. 말고 그냥 유튜버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튜버들만 모아서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런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버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제안이 어떻겠냐고 이제 받았다 제안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지 재미는 있었겠는데 거기 이제 쭉 오시는 분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따따붙다, 신의 한수, 고성국, 예,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 가로 세로 뭐 해갖고 재미는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그 소위 스트릿 우파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의 네네. 그러니까 그 우파, 그러니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보수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정부가 그들을 전부 포용하거나, 그러니까는 음.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진 않았습니다. 야당일 네. 때도 그렇고 거리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성 그리고 열렬 지지층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고려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유튜버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까지 온 배경에는 대통령의 그 지극한 유튜버 사랑과 무관치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참모들이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만의 기자회견을 시도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심기 보좌와도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포인트는 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 지금 뭐 그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튜버들 입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전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동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얘기가 나중에 권력이 떨어졌다 해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연대 의식이라든지 또는 동지로서의 그런 그 유대감이 훨씬 희박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거는 아마 좌파 진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권력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지만은 알고 싶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자, 하여튼 우파 유튜버들하고 굉장히 유대도 아주 깊었고 유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부에서 하고 싶은 그 여론을 어떻게 좀 만들고 싶을 때 이 유튜버들을 굉장히 활용을 잘했다는 거고 혹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는 거 이건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네. 그 윤 부부가 공적 마인드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정식으로 이제 임명받은 그런 공직자들이 있고 그 라인들이 다 있을 텐데 네. 뭐 결제 라인도 있고 다 논의해야 되는 보고 라인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뭐 정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악재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공식적인 창구들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적 마인드가 없이 뭐 본인들이 유튜브를 자주 보고 뭐 의지하고 뭐 이 부분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 유튜버들과 또 따로 사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크게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비선 실세 그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됐던 인물이잖아요. 네. 봤잖아요. 비선 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를 본인이 보고 그걸 수사를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답습할 수밖에 없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공적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공적 마인드도 없고 제가 이제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건대는 본인들의 철학이 없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본인들이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뉴스들은 보면서 객관적 사실을 보통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게 맞는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못 하니까 유튜버들은 그 가치 판단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큰일 난 것,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가치 판단을 대신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유튜버들을 사랑한 거는 그냥 뉴스만 봐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랐던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일단 그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면전에서 이런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네. 쉽진 뭐 그렇겠죠. 네네.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여론만 보더라도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버들을 향해서 전환을 하는 계기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 기자한테 육두 문자를 썼다가 그 걸려서 사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뭐 그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든 무슨 체제든 자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그 소위 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막 노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그 소위 이제 북한과 대치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이념 정향을 가진 데다가 여기에 또 이 유튜버라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이게 또 이상한 자본주의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한쪽으로 그러다 극단으로 보니까는 달리면 그게 장사가 잘 돼서 그게 돈이 그렇죠. 되니까 더 그렇게 가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듣기가 너무 좋은 거야. 다 나하고 같은 얘기만 해. 음. 내 비위에 맞는 얘기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이 저 여기 하나 맞아요. 오해하신 게 그 오바마 관련해서 언제 사과가 있냐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오바마 날리면 그게 아니고 바이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이 그러니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바이든 네. 날리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리면 그걸 건이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네. 지금 미국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자기 비판하는 기자 싫어하더라. 그 네. 얘기 이제 네. 맥락에서 네. 얘기해 주신 네. 거고요. 근데 유튜버랑만 논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선들이 있었어요. 네. 한남동 아, 7인방 이야기가 있었지. 다시 나왔는데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4년 10월 그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 얘기했어요. 비선 좀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라인들이 자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당시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네, 그때 예. 이제 한남동 7인방 누구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잘못을 더 높은 사람들이 지적하면 다음번 인사에 그 사람이 날라가 있다. 지금 이 비선 7인방은 되게 짱짱하게 여기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유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지 여사 라인 뭐 비선 이런 건 없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MBC가 보도한 것인데 2023년 8월 한 달 동안에 그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봤는데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이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고 하고요. 11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고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하고도 통화 시간이 매우 길었다. 10차례 2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고 이 김동조 씨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다가 연을 맺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아들이잖아요. 보디가드처럼 늘 같이 다녔던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논의했다 혹은 지시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죠. 이 나머지는 언론인 출신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언론인 출신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예. 그 아마 그 언론인들 중에 좀 이렇게 인상적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때부터 아예 이제 이 비서관으로 들어온 사람들뿐만이 사람들이고. 아니고 아 네,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네트워킹도 하고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 부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네. 굉장히 요런 자체가 상당히 그 국정에 상당히 간섭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권력이 이렇게 생길 때 네. 측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막 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그 한국의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 아무개 씨 영부인님한테 전화 받으셨다면요 뭐 이래가면서 저 그런 얘기도 옆에서 들은 적도 있는데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뭐 7인방 그러지만은 그 전에도 문고리 3인방 네. 10상시 그러면 아주 그냥 여기가 완전히 마치 또 그냥 그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지금 아마 자기는 7인방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을걸요. 예, 그때 한때는 이제 정말 그렇다고요. 그쵸. 예, 권력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은 이거 칼을 잘못 네, 휘두르면 네, 네, 자기 네. 손을 베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김건희 씨가 그때 처음에 검찰 구속되기 전에 소환 조사 받으러 갈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건 이제 본인이 민간인이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법리적으로 좀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 뭐 수시로 누구랑 통화를 했고 뭐 한남동 7인방 그동안 거의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막 그냥 구전으로만 들려오던 그 얘기들도 지금 네. 좀 정황상 확인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게 맞는데 신분으로는
그런데 그 이상으로 V제로 행세를 하고 다닌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말과는 참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특검이 다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좀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600분 정도만 더 모으면 아마 구독자가 40만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전사적 차원의 네.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가능하면 방송 끝나고 다시 구독 취소하셔도 되고 일단 방송 중에 40만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무슨 CGV도 아닌데 항상 시작하고 한 10분 있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영화 뭐 늦게 시작하는 거 예상해서 늦게 들어오시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딱 정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초반 10분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맞춰 들어오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김건희 씨 뉴스는 30분이나 했으니까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더 재밌는 뉴스도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차 투표가 진행 중인데 첫날 투표율이 37.51%를 기록했습니다. 37.51? 이게 높은 거예요? 네,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아. 정도면? 높은 첫날인데. 거예요. 예. 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투표율이 높다는 건 혁신을 바란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면 저쪽으로 표가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놨는데요. 네.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건 이제 까보면 아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환길 씨가 네. 진짜 이 어떤 갈대같이 누웠다 섰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막판에 지지를 선언했어요. 마음을 굳혔어요? 네, 굳혔습니다. 전환길의 원픽은 누굽니까? 장동혁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후보를. 네, 그 근거가 재밌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8만 명이 참여를 했대요. 네. 근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장동혁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 무슨 내가 언론인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누굴 지지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정말 눈치를 엄청 많이 본 거죠. 지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랬던 건데 네. 그 역사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네. 어쨌든 지금 당 지지자들 상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했더니 이만큼 나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 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조언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장동혁 후보가 35.3%, 김문수 후보가 33.3%로 오차 범위 내지만 어쨌든 앞서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장동혁 후보가 1위로 나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말이 그렇게 안 통한다고 지금 정호빈 선생님이 아니 얘기하는. 저하고만 안 통하고 아마 그쪽하고는 잘 통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보통 더블 스코어 정도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한테 그랬는데. 밀리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뭔가 장동혁 그 캠프에서는 엄청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제목 뻔하네. 어디 디비졌다 뭐 이러면서 또 그죠? 네, 난리 장동혁 났다, 뭐. 난리 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760여 명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이 네, 8대 2이기 2니까. 때문에 네. 지지층이니까. 하여튼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듣기로도 그 예선에서도 만만치 않은 득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네. 듣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소위 내란 정당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을 살릴 수 있는 전사를 원해요. 지금 그 이미지에 상당히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원이 말입니다. 젊은 당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막상 민주당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의 보수 정당의 당원들 특히 그 중진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당원을 보면은
이게 역사가 10년, 20년의 역사를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70년대부터 당원이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 한마디 좀 전한길 씨. 안 할 수가 없는데 어. 이분이 탄핵 과정에서 등장하면서 자신은 거기까지만 하고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지금 계속 계속 남아있어. 살라미처럼 계속 지금 들어오면서 네. 결국 이제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제 그러면 공천을 받는 건가요? 공천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안 주고 프로에서. 장대 네. 전화기를 주겠다. 아, 정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랑 장동혁 후보가 아주 쿵짝이 좀 잘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전한길 씨는 아마 당에서 어떤 모종의 중요한 역할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 아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은 나의 극우 본인들은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른쪽으로 더 간다.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 특사 이후에 여론조사 또 제가 언급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죠. 우리 최 기자님. 아니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예. 네. 그런데 보면은 네. 민주당이 8점 몇 %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이 와중에 6점 몇 %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게 하면 할수록 지지가 올라가는구나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정치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서면서 홍해바다처럼 네. 이게 얼마나 이제 한국 사회에 치명타를 가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꼭 겪어봐야 알아요. 누가 사전에 경고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반드시 찍어 먹어봐야 먹더라고요. 한다. 쭉 찍어 먹어보고 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조사는 NBS 조사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정당 지지도 이건 매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소개를 드리면 2주 전에 비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 19%인데 민주당은 4%포인트 감소한 수치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리얼미터. 리얼미터 월요일 나온 거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은 이제 어제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뭐 당 이슈가 또 있었고 예를 들면 뭐 당 대표 그렇죠. 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을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당에 이벤트가 있을 때. 근데 지금 아무래도,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이벤트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높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는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게 지금 네.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전당대회 중이고 물론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크게 관심을 주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됐는데 그렇지만 일단 전당대회가 지금 직전이고 또 뭐 투표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보수가 또 결집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표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뭐 이런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보고 아까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처럼 이걸 국민의힘이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뭔가를 잘해서 올라가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면 안 되고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뭐 지금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후보들을 보다 저는 전환기 씨가 훨씬 더 부각되고 전환기 씨가 했던 이야기들 막 팔 이렇게 하면서 배신자 이렇게 했던 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잔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도 국민의힘에 두고두고 남을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간 건너 생각이 간 것 들어요. 같다? 네,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됐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자고요. 그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공천 학살하고 이럴 때 굉장히 원성이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왜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느냐?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2,000명 하면서 의대 정원하면서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대파. 그렇습니다. 네. 대파 사건도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상대가
기대가 그리고 그 여당에 대해서는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뭐 그런 지금 제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인사검증 제도라든지 뭐 그 소위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또는 특별 사면에서 조국 윤미향 이름이 언급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지도를 내리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우가 지금 하나의 정당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중남미라든지 남유럽 같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이 100% 고결하고 한쪽이 100%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제 장경태 의원이 그런 말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 거지. 이거 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체면 걸듯이 양쪽에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걱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되는 게 너무 이렇게 갈라질까봐 너무 서로 미워할까봐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그분이 또 계셨죠. 누구요? 네, 김문수 후보. 네, 김문수 후보 농성장에 아, 아내 이건 설나영 씨가 꼭 보셔야 출동했습니다.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전화기할 때 퇴임하고요. 뭐지? 우리 슬로님 감독관이 나와 들어가서 사랑해요. 참으세요. 싫어요. 와, 사랑해요. 싫어 싫어. 그만 싫어요. 와, 몇 번을 보는 거 이 영상? 나는 제가 따뜻하네요. 이제 영상에 가끔 꽂힐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전에 한 2년 전쯤인가는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2년 전인가요? 그건 저도 노래하는 거. 네, 그 네. 영상에 진짜 한참 꽂혔었거든요. 우울할 때마다 꺼내봤는데 이 영상 정말 가슴이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참. 혹시 아모르라는 영화 아세요? 아모르? 네. 안 본 것 같은데요. 프랑스 영화인데 네. 그 노부부의 그런 어떤 그냥 그 노부부라고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네. 봅니다. 사랑해요. 참으세요. 싫어요. 이 모든 말에 멜로디를 담습니다. 네, 설난영 씨. 그 따뜻해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양말이 어디 있더라. 어디 이런 거. 있나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런 죄송합니다. 사랑 넘치는 네. 노부부의 모습. 약간 좀 시청자 빠지는 것 같은데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아이고 나만 죄송하고요. 좋아해. 맨날 이런 영상은 나만 네. 좋아해. 근데 우리가 진짜 동접자 수가 빠지는 걸 감수하고도 진행자가 원하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줍니다 우리가. 네. 네, 그리고요. 이 때 아닌 또 모욕감 설전이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넌 내게 과방위. 모욕감을 줬어.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진짜 근데 이 모욕감을 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두고두고 진짜 복수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 과방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왜 고소했는지도 설명하거든요. 네. 서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도 헛짓거리라든가 그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네. 뇌구조가 이상하다, 헛짓거리 뭐 등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했기 때문에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고 그래서 고소장 제출했다. 네. 이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고요. 오히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가 혹은 뭐 민족적 모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네, 오히려 모욕감은 내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 그분도 이렇게 내면이 아주 탄탄한 분인 것 같아요. 단단한 사람. 예,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면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뭐 절대로 안 지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얘기를 참 더군다나 굉장히 파이터예요 양당에.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법에 안 걸리면서 표현을 하자면 서로의 존재 자체가 모욕인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거야말로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네요. 아, 이 서로의 이 감정의 골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보고 있어도 모욕감이 생길 것 같은 정도의 관계가 아닐까. 얼굴만 네. 봐도 서로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어,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가 제가 요새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악마와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 아예 정당이나 정파가 다르면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까지 올라온 것 현재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친한 분들 많았어요. 네. 그래도 생각이 달라도 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든 걸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저 상대 정당이랑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당내에서 더 인기를 받고 당원들이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뽑아준다면 그 책임은 어차피 뽑아주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뽑아줬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국민을 대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대화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들의 책임이라고 그만큼 보시는구나. 이 마음의 넓이가 아주 그냥 좁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뭐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뭐 그분의 정치적 정향이나 이걸 제가 다 동의하지도 않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 보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가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중요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뽑아주는 거면 네. 거기에 그 사명에 맞게 해야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그게 그 무슨 영화 네. 뭐지?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그 조폭 영화는 아니었던가? 조폭이죠? 맞죠? 예. 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여기 너무 극한의 대립이 되고 서로 대화조차 안 하고 마치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해지면서부터 맞아요, 좀 맞아요. 시작된 게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뭐가 불만이 있으면 고소장을 써서 수사기관에 맞아. 달려가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있잖아요. 이거 일반인들끼리도 뭐 또 친구끼리도 아닌 지인끼리도 뭐 다툼이 있다가 이게 한 명이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하는 순간 대화가 끝나요. 진짜 끝나요. 감정적으로도 끝나고 아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 그러면 나도 변호사 알아볼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로 좀 풀려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준수 위원장도 본인이 뭐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주관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과연 저는 고소를 할 일인가? 이런 면에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대화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모욕감을 느낀 거를 뭐 국민들께 더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더 받아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최민희 위원장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치가 사법화되는 부분이 저는 좀 대화 단절의 좀 본질적인 원인 같다.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네. 또 여담이긴 한데 이게 정치라는 게 거의 8, 90% 말로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불교의 용어를 빌자면 구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욕감을 주기도 할 것 같아. 저도 지금 막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응? 근데 이거를 그 상당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촌철살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교가 좀 필요하겠다. 혹시 제가 장 변호사한테 모욕감 준 적 없어요? 아유, 없습니다. 사담 나가서 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뉴스가 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 뉴스를 아직 전달을 못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 아직도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당에서 50억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은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인데 그리고 여당은 아직도 50억 지금 하던 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기재위 업무 보고에 나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을 10이라고 틀게 말한 거. 요거 한번 그 당시 분위기를 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네, 뭐 PBR 논란은 뭐 어제도 그래서 시장에 꽤 악영향을 좀 준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거는 경제부총리가 모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헷갈릴 정도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모를까? 네. 경제부총리가 예? 이 정도를 몰라가지고 네. 이게 시장에까지 파장을 준다라는 거는 음. 이거는 역량의 문제 아니에요? B하고 E하고 어떻게 그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PBR과 PER하고.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참 많이 언급이 돼요. 네. 관세 협상 때부터 음. 기억나시죠? 왜 공항에서 다시 네, 철수하고 따라다녔고. 온 데다가 네. 나중에 겨우겨우 이제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로 합의를 보자 역사적인 무슨 뭐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해갖고 또 빈축을 샀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또 뭐예요? 정책실장? 네? 정책실장. 아니요, 정책실장 말고 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또 요번에는 이 PBR, PER 때문에 음. 이렇게 이제 좀 그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다가 지금 그러면은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1,000으로 한다 그래서 주식이 푹 떨어졌다가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러면은 그 소위 50억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통령은 뭐 대선 전부터도 그렇죠. 그러셨고 우리나라의 그 자산 자체가 너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10이라고 치면 그중에 한 7, 8 이상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을 조금 그래도 경제에 좀 도움되는 주식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 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또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양도세라든지 여러 이제 주식시장 정상화 방안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구윤철 이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가려는 방향을 거세게 좀 저항하고 있거나 그런 걸로 보여지니까 그럼 실제로 대통령의 뜻이 잘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한테 원래 생각했던 거가 다른 걸 얘기한 건지 이게 하여튼 헷갈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매우 지금 멘붕이 온 거죠. 그렇죠. 사실 이 PBR을 근데 이게 영상 보면은 그 뒤에서 누가 10정도 10정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한 거야 그거. 이게 전혀 몰랐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수영 의원이 뭐 딱 질문 PBR 뭐 얼마나 되죠? 물어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당황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10정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얼른 10정도 이랬는데 1.0입니다. 바로 1.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민망한 상황. 그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는 곳 아닐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헷갈렸을 수도 있고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실드가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총괄자잖아요. 헷갈릴 수도 없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없는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미들의 분노가 다 시작되는 거고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의 원인이나 정답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쌓이면 이제 코스피가 안 좋아지고 떨어지면 이것도 정부 때문이야.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될 수 있는 창구를 스스로 열어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 유감 표명을 하고 좀 앞으로 그러니까 주가나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부양화하고 또 정상화를 만들고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되지 않고 고평가가 되고 더 잘 될 수 네네네. 있도록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보관이 나와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가 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그 날고 싶은 당님이 10,000원 슈퍼챗 보내면서 삼성 반도체 얘기랑 그다음에 셰코 원전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건 뭐 오늘 준비된 얘기는 아니니까 정말 짧게만 30초만 말씀드리면 삼성 반도체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러트닉 장관인가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정도 취득을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면 우리한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자기네 정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가져가서 자기네가 그럼 지분 가져가면 도대체 우린 뭐야? 공장도 미국에 지어주고 그러니까요. 지분도 가져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이렇게 뉴스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체코 원전이야 좀 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50년 계약했잖아요. 네. 한 기당 1조 이상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국가 제한도 아주 진짜 골 때리는데 거의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러죠. 예. 그 저 미국, 유럽 뭐 이런 데는 다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거기서 이제 다 수주 받고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고 우리는 우리는 저 중동, 남미, 동남아 요쪽에 원전 지을 때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저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50년 계약을? 제가 예. 말씀하시죠. 말씀 끝나셨어요? 아니 저는 뭐 끝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 뭘 일단 한다고. 체코 원전은 제가 조금 알아요. 제가 원래 북한 핵 문제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그 공부를 했는데요. 음. 우리나라가 1971년도에 아마 71년일 거예요. 고리 원자로를 네네네. 만드는데 미국 기술이 다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미국의 기술이 들어왔다라는 건 미국이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 핵 공학자들이 그 아름아름해서 기술을 확보해서 자력으로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를 지원할 때도 그 원천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로얄티를 내든지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또 여담이지만 왜 농축이라든지 또는 네네네. 그 사용 해결료 제철이 있잖아요. 그거 NPT 조약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불가항에 걸린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네. 그게 그 안 보여주는 파장 때문에. 근데 체코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원전을 공급하려고 그럴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지금은 아마 캐나다로 넘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일본을 거쳐서. 네. 뭐 사모펀드인가가 근데 아마 가지고 있는 79년에 거죠. 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어요. 스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해서 네. 펜실베니아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원자로를 짓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핵 과학자라든지 원자력 기술자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당장 체코를 이제 발목을 잡으니까 아마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뭔가 성과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지? 노예 계약? 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원천 기술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나라의 원자로를 수출할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1조라는 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기계를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의 로얄티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못하는 데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데잖아요. 네. 일본은 우리만큼의 원전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자로를 수입할 이유가 없는 나라이고요. 유럽의 영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유 생산국입니다.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달라요. 프랑스는 원전 강대국이지만 네. 영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중동, 남미, 동남아 같은 나라예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이 그랬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몰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 때는 자동차 그리고 나는 비행기를 몰고 다니지만 앞으로 이 우리가 생산하는 이 원유가 떨어지면 우리 다시 낙타를 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원전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노예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조라고 하고 50년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것저것 비용 산정을 해보면 네. 그렇게 우리가 아주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예. 그 저보다도 네. 더 원전의 그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얘기 네네네.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또 반론. 하나하나 다 반론이 있는 네. 게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들도 시장성이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뭐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가는 요게 이제 거의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이나 남미나 동남아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진출하려면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우 힘든 가격으로 우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원천 기술 없어서 우리가 계속 돈 낸다. 97년인가 그 협정할 때는 10년 동안 3천만 불 냈어요. 그러니까 한 그때 당시 돈으로 한번 300억 몇십억 요 정도 아마 됐을 텐데 97년? 그렇죠. 97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연 뭐 한 300억 혹은 요 정도 이제 가격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기당 1조가 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조 넘는 돈이 그러면 다 그냥 나는 거냐 그 물건 사는 데 들어간 돈 네, 아니냐 네.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정확하게는 1조 한 2천억쯤 되는데 9천억 정도가 이제 물건 사는 돈이고 그다음에 로얄티가 한 2천 몇백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9천억 정도의 물건 사는 돈을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서 사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 1,0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큰일 났네. 중국 러시아 얘기하셨잖아요. 그 우리의 그 원자로 그 한국형 네. 1400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따라오기도 어려운 그리고 네. 사실은 원천 기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력으로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애초에 70년대에 그 계약 때문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같이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장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웨스팅은 사실 시공 능력은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중동, 남미, 동남아 같은 데는 네. 상당히 그 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서해에 있잖아요. 서해를 끼고 중국으로 치면 동해잖아요. 그쪽에 원자로가 많은데 엄청 많죠. 거기. 근데 그 원자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코를 일단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불가피하게 했고 또 그 상황에서 프랑스하고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사실은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해봐야 한번 되겠지만 들어야 이게 된다. 네. 완전히 우리가 믿지는 거래를 했다라고 음.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만 할 문제는 아닌 것 아니다. 같다. 네. 네.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삼성 진- 반도체는 시간이 없겠죠. 네네네. 아, 시간이 많이 없네. 네. 예. 짧게 좀 내일 정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저희가 삼성 반도체는 내일 안 그래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야기할 그럴까요? 예정이고요. 지금 하나 속보를 네. 올려주어서 전달을 드리면 그 김건희 씨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하고 다니는 발언 중에 한동훈 발언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심평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아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아 이거 참. 심평 변호사도 뭐. 아니 근데 그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심평 변호사도 꼭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누군가의 말을 온전하게 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경우가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을 더 추가하거나 좀 더 과장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바꿔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예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아니 하고요. 왜 신평을 불러서 그런 말을 해요? 아 근데 또 굳이 그 말씀하시면 하나 더 전하자면 네. 김건희 씨가 전한길 씨도 면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한길 씨가 얘기한 거에 근거는 또 심평 변호사잖아요. 네, 심평 맞아요. 변호사가 나한테 그 얘기 했다더라. 예, 구속 전에 내 방송을 꾸준히 봤다고 하면서 네. 한번 와달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네, 하여튼 거기 말 전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스피커나 조금 그러게요. 네, 한번 반성들 좀 참.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잠을 잘 못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웰스앤헬스 벨나잇 멜라토닌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잠 못 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또 야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밤에 또 쇼츠 또 보기 시작하면 새벽 2-3시 금방 가거든요. 네, 요럴 때 수면 리듬 깨지셨다 싶으면 100% 식물성 멜라토닌 벨나잇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게 서울대 등등 전문 연구진과 국내 최초로 만든 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요거 이제 100% 적포도 추출 식물성 멜라토닌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네, 적포도.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 또 잠 잘 오잖아요. 아마 그런 그 느낌 원리인가? 아닌데. 아, 그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적포도에서 네. 식물성 멜라토닌을 만들어갖고 일반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안정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산 프리미엄 멜라토닌인데 여기에 이제 신경 안정을 돕는 테아닌, 또 마그네슘, 비타민 B, 그리고 샤프란 하여튼 좋은 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부작용 없이 드시면 되겠고요. 요만한 알약 하나입니다. 네. 여기 또 손바닥도 해드려야 되나 요즘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를 드시면 이 한 알에 꽉 채운 멜라토닌 등등등이 여러분 몸속으로 쭉 퍼져서 스르르 잠이 잘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들어오시면 2+1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또 7일분 추가 체험분도 증정을 하니까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를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잠도 못 자는데 내가 언제 이거 주문하고 앉았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1533-1068로 전화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무시면서 반쯤 가사 상태에서 전화하는 거죠.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몇 박스 시켰는지도 모르게 한 10박스씩 와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들 드셔주시고요. 네, 몸이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그때 드시면 아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몸 피곤하면 잠이 잘 오는데 네, 근데 몸 못 자는 날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신경 많이 쓰고 이러면 잠을 못 자는데 네. 아무튼 같은 잠이 아니라 한번 드셔보시면 훨씬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이분들도 우리랑 약간 딜을 하시는데 먼저 물건 보내주면 돈 보내주겠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와, 먼저 돈부터 내야 물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네.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잘 상의를 해볼 텐데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먼저 돈 내시고 물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